2015년 초여름, 미국 뉴욕주 북부의 작은 마을 데니모라는 겉보기에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 작은 마을은 하나의 거대한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바로 클린턴 교정시설, 흔히 데니모라 교도소라 불리던 곳입니다. 마을 주민 상당수는 교도소에서 근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 시설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조망과 감시탑, 그리고 교도소를 오가는 차량의 모습은 이들에게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6일 아침, 이 평온은 단 한 번의 점호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일 새벽 5시 30분, 최대 보안 구역에서 실시된 정기 점호 도중 2개의 감방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라진 수감자는 리처드와 데이비드라는 남성 2명. 그들은 각각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을 확인한 교도관들조차 단순한 착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방 뒤편 벽에서 정교하게 잘려나간 철판과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통로가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치밀하게 준비된 탈옥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죠. 두 사람은 수개월에 걸쳐 감방의 벽을 조금씩 절단했고, 설비 공간과 유지보수 통로를 따라 이동한 뒤 증기관을 절단해 하수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야간 점검과 감시의 허점을 정확히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최대 보안 교도소 탈옥은 이미 현실이 돼 있었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데이비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데니모라에 오기 전까지 이미 수차례 폭력의 선을 넘은 인물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범죄 이력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수위를 높여간 전형적인 나쁜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문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절도와 무단 침입, 폭행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됐고 지역 사회에서는 이미 위험한 청년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사촌과 함께 무장 강도를 계획했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뉴욕주 경찰 소속 케빈이었습니다. 대치 끝에 데이비드가 쏜 총에 맞은 케빈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범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차량으로 그를 들이받았고 이미 치명상을 입은 그를 향해 마지막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공포나 패닉이 아니라 그를 죽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법원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할 인물로 규정됐고 데니모라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그와 함께 탈옥했던 리처드 역시 오랜 범죄 이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범죄사는 데이비드보다 더 길었고 더 잔혹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사회 어디에서도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호시설과 소년원을 오가며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은 그의 일상이 됐습니다. 학교 버스에서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는 악명을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교도소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폭력과 탈주, 그리고 규율 위반은 그의 삶에서 일종의 패턴처럼 반복됐습니다. 1997년에 그는 베이츠라는 남성과 함께 전 고용주였던 윌리엄을 납치했습니다. 그가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에 그 돈을 강탈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윌리엄을 27시간 동안 감금하며 괴롭혔고 끝내 살해한 뒤 강에 유기했습니다. 도주 끝에 멕시코로 넘어간 리처드는 거기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998년 2월 20일, 그는 강도질을 하던 중 현지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인 엔지니어 찰스를 살해했습니다. 곧 체포된 그는 멕시코 법원에서 23년형을 선고받았고 2007년에 윌리엄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미 수감 중이던 베이츠의 증언으로 리처드는 결국 25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나이아가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탈출을 우려해 전기 충격 벨트가 채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탈옥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데니무라 교도소로 이송됐죠. 이처럼 위험한 전력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여기서는 의외로 모범수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규율을 어기지 않았고 작업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 결과 재단 작업장에 배치됐고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명예 블록에 수용됐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겉모습 뒤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탈옥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현실로 만든 핵심 인물은 민간 직원인 조이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단 작업장의 감독관으로 수감자들과 장시간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과 호의였습니다. 추가 음식과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정도였죠.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그녀는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조이스는 그들에게 톱날과 공고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탈옥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탈옥 당일에 차량을 준비해 그들을 태우고 교도소 인근을 벗어날 계획에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이스는 극심한 혼란과 불안 속에서 홀로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예정된 시간에 탈옥에 성공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차량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탈옥 계획에는 플랜 B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북쪽의 숲으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뉴욕주 전역은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약 1000명에 달하는 경찰과 교정당국 인력이 투입됐고 군 헬기와 탐지기원이 동원됐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외출 자제가 권고됐고 마을에는 공포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편 숲으로 도망친 리처드와 데이비드는 사냥용 오두막을 전전하며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술에 집착하며 점점 판단력을 잃어갔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다툼 끝에 갈라서게 됐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리처드는 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총을 발사하다가 경찰과 조우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대치 끝에 그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캐나다 국경 근처에서 데이비드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끝까지 도주를 시도했지만 중상을 입은 채 쓰러졌고 결국 생포됐죠. 그들에게 공고를 주었던 조이스는 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내부 규정을 어긴 다른 교도관들 역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어떻게 최대 보안 교도소에서 이처럼 치밀한 탈옥이 가능했는가? 조사 결과 시설 노후화와 관리 부실, 형식적인 점검 관행, 그리고 인간적인 허점이 이 모든 사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탈옥 사건으로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다라고 믿었던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죠.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